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검찰의 지난 과거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요. 또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지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재심 청구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와 함께 검찰의 과거사 청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앞에 원식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본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헌법재판소 소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을 이진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요. 여당의 평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야당은 또 이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준비를 안 해왔어요. 준비 안 하셨어요? 예. 뭘 이렇게 뒷북치기도 합니다. 제가. 검찰개혁 이야기를 여쭤봐야 되니까 검찰개혁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검찰의 과거사 청산 작업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는 이제 억울한 그런 이제 고문을 당한 다음에 그 인권과 명예가 실추됐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심을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검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그 재심이라는 것은 원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에는 또 검사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사건은 이제 검사들도 재심을 해야 하고 또 재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억울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었죠. 지난 2000년대 중반에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했을 때 거기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고 그 진상규명이 된 다음에 국가에 권고한 것 중에 하나가 재심을 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국가가 그걸 했어야 됐는데 국가가 안 한 거죠. 검사들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것이 무고한 것임이 이미 이제 12년 전, 10몇 년 전에 밝혀진 사건들입니다. 긴급 조치는 이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위헌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법률적으로는 위헌인 긴급 조치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진상규명에 대해서 당연히 재심을 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10년 이상 방치를 해온 것이죠. 검찰에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게 한 발 늦은 또는 이제 조치이고 또 달리 얘기하자면은 검사들이 얼마나 검찰이 그동안 이게 시민들의 그런 무고한 시민들의 그 인권 그리고 명예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둔감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다행히 이제 이번에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 것이 긴급 조치와 진상규명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은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약 10년 이상 또는 길게 보면 15년 이상의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고통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화가 끝나고 나면 한 15년 지나고 나면 옛날에 사화에 당했다는 분들을 다시 복권시키고 하는 그 과정의 반복 같아요. 이건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무고한 분들인데 이게 본인들이 이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이번에 제법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작고하신 분도 많고 가족들도 이제 수십 년 동안 빨갱이니 간첩이니 하면서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아예 법원에 가기도 싫다. 경찰을 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또 국가를 통해서 그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정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무죄인데 사실적으로는 무죄인데 법률적으로 유죄인 상태가 판결문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그러할 수 있겠죠. 저도 과거에 연좌제 때문에 희생을 당했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이전에 있었던 예.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국가가 예.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활동을 한다면은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낼 수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저는 생면부지의 어르신이 이 북한으로 갔다고 예. 제가 공직에 진출하려고 할 때 연좌제로 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참 억울했는데. 예. 그거는 뭐 재판은 아니니까 재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과거사 정리 지금 TF팀까지 꾸려졌다는데 어떤 역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예, 과거사 정리는 뭐 이번에 이제 드러났듯이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그 무고한 시민들의 이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재심 신청. 예. 이것이 이제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최근까지 반복되어 왔던 잘못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들. 예. 이에 대한 이제 자체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과제는 이제 진상 그 과거사가 왜 발생했느냐. 과거사가 발생한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걸 제도적으로 네. 이제 개혁하는 방안을 제도적 이제 방지 방안을 이제 제출을 해야겠죠. 예. 이건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제 재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조치로 인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크게 이제 이번에 정리가 이제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진상규명 하신 분들이 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되신 분들이 또 하고 있으니 이런 건 차근차근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자체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적폐청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왔던 이런 그 국정농단 뭐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재판으로까지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내는 이제 무죄로 나왔습니다만은 뭐 정영주 KBS 사장의 그 횡령 사건이라든가 횡령 배임 사건이라든가 뭐 PD 수첩 당시의 그 사건이라든가 그런데 무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거의 억지로 재판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미네르바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왜 당시에 뻔히 무죄임이 알 수가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거를 그렇게 수사를 하고 또 그렇게 재판까지 끌고 갔는지 하는 부분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들어간 사건으로서는 뭐 2014년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반드시 이제 자체 진상 조사를 좀 직권으로 해야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도적 개선 방안 그리고 이제 과거사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그 과거에 대한 보존과 정리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뭐 과거사 뭐 정리를 위한 그런 이제 무슨 공간을 마련하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뭐 그런 이제 그 재단 같은 걸 만든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후세들에게 좀 규감이 되는 그런 또 작업이 또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체 진상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 돼야 될 부분을 확정한 다음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제도화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입법화돼서 입법화된 체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앞에서 예를 몇 개 들어주셨습니다만 뭐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서 태영호 납북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긴급조치 구호 위반 이런 시국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은 아닙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재심을 청구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미뤄져 온 것이죠. 특히 태영호 납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사가 태영호가 이렇게 월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북한 것으로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60년대 후반 사건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 해군의 레이더에 의하면은 월북하지 않은 건데 월북한 것으로 해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간첩가로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법률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그러네요. 당연히 그러네요. 불기소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이분들의 이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네.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제 진상을 좀 더 밝혀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이제 과감히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과거 2010년에 검찰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견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서 수사와 기소 전반 과정을 이렇게 한번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검찰의 업무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상 좀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게 바깥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검찰의 이제 업무를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검찰이 다루는 업무의 대부분이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내용들이고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또 인권에도 큰 영향이 미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유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정보가 충분히 공유가 돼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항상 큰 문제죠. 그리고 또 검찰 업무 자체가 굉장히 또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것들은 좀 성과가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외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심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검찰이 이제 불기소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것을 다시 기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일본이 그 패전 이후에 그 이제 우리의 광복 일본의 패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썩 이런 만큼의 활동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잘못했으면 기소하라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못합니다. 한 해에 뭐 10건 정도 최근에는 한 서너 건 정도밖에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 명성에 비해서는 좀 역할이 저조한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름 자체가 검찰수사심의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사만을 심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다른 기타 임무까지도 영역을 좀 확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검찰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한 외부의 견제 감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고유 업무에 대한. 근데 이게 잘못해서 이제 뭐 인사까지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검찰 전반을 이제 바깥에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그런 뭐 독립성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의 그 독자성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그 행정부에도 나름대로 이거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그런 절차도 있고 체계도 있는데 그거하고 또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조금 더 논의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검찰 안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봐와서 미루어 짐작컨대 또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또 허사로 돌아가면서 정치검찰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 이 연속성의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 이거를 끊지 않고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이제 중요한 지적이죠. 이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래서 검찰이 이제 독자적인 기구, 자율적인 기구가 좀 돼야 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민주사회의 자율적인 검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단 사회가 좀 좋은 사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국정원이나 그 국방부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그 좋은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좋은 인재들이 지금 보면은 뭐 댓글 작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뭐
그 좋게 하려고 해도 사실상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민주적인 정부,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부, 그 시민과 가까운 정부 이런 정부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고 갖고 나가는 네. 그런 이제 정치 선진화 이게 진짜 선행이 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 조직이 그러한 민주사회 혜택을 좀 충분히 받으면서 예. 또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또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는 예. 그런 좀 그 조직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좀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금 이제 아마 과거사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아마 자율적인 결정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제법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는 이제 각 행정부는 자율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몇몇 고위 간부들이 다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쌓이면서 전통이 되면은 이제 자율적인 기관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민주사회에서의 자율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명백한 목표로 정하고 예,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스스로의 네.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근 70년 가까운 세월 속에 예. 대한민국이 검찰이 가져온 그 조직 문화. 예. 이 조직 문화가 정말 흔히들 하는 예.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검찰 자체만 보면은 좀 그런데요. 네. 예. 그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네. 사실은 한국을 보면 외국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민주주의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상황도 보면은 뭐 지금 뭐 벌써 그 2명의 대통령을 감옥을 보내서 그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한 명의 대통령은 지금 재판 중에 있고 한 명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되니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명의 대통령 하야까지 시킨 그런 영향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제도적인 부분이 잘 좀 맞아떨어져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하면은 검찰 부분의 그 분위기도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시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뜻 이게 과거에 프랑스가 그 공화혁명이라든지 혁명을 할 때 보면 루이 16세도 단두대에 세웠을 만큼 그런 강력한 시민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피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첫 번째 공고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번 검찰개혁위원회도 결국은 신고리 5, 6호기에 나왔던 수기민주주의와 같은 형태의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공고안이 어떻게 이 해석이 되고 또 적용될지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뭐 원래 그 검찰개혁위원회는 이제 대검에서 만들어져서 검찰총장 일종의 자문위원회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역시 이제 검찰총장이 되겠죠.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제 검찰총장과 사실은 법무부 장관 그 위에 법무부 장관 이 두 분이서 힘있게 이제 치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는 안은 상당히 좀 제 생각으로는 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외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까지 많은 견제와 비판을 해오셨던 분들이 좀 구성이 돼 있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검찰로서도 어떤 것은 참 좋지만 어떤 것은 좀 껄끄러운 그런 개혁안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서 전폭적으로 좀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검찰도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높이 좀 평가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가 한창 나왔었는데 그 문제도 이번에 좀 다루실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 단위에서는 조금 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이게 경찰개혁하고 같은 문제여가지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행자부가 같이 좀 이렇게 공동의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네. 청단위로 한다면 검찰청과 경찰청이 네.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에서 이제 완전한 안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예, 간단하게 검찰에 대해서 과거사를 반성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건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거는 그냥 지금 이제 재심하는 거는 그냥 뒤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냥 쓰레기를 빗자루 청소하는 것 정도죠. 지금은. 그런데 지금 가까이에서 이제 적폐와 연결되어 있는 몸소 겪었던 이제 네. 자기들 지금 고위직들이 직접 수사를 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얼마만큼 진행될 것이냐. 그걸 네. 진상조사를 할 것이냐 말 거냐. 진상조사를 한다면 어디 선까지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바로 이제 검찰 그 적폐청산의 이제 기준이 되겠죠. 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었던 그런 적폐에 관한 검찰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